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바다의 노래를 지으신 정현태 시인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해에서 제가 사는 청주까지 차를 몰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원래 내비에는 네. 3시간 한 5분 정도 되는데 실제로 걸린 시간 4시간 정도 걸렸어요. 4시간. 네. 참 먼 곳에서 우리 독자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자, 우리 정우석 TV 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 좀 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인 삼산 정현태입니다. 바다의 노래 일주일 만에 매진될 정도로 아주 여러분들 사랑 뜨겁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 시와 관련되진 또 배경과 행간에 숨겨진 그런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친절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를 지난번에 소개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집을 잘 안 봐요. 예, 뭐 재미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좀 괜히 감성에 얽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가지고 별로 읽질 않은데 이 시는 제가 보자마자 단숨에 다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괜찮은 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시인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더니 벌써 초판이 매진됐다고 하고 두 번째 2판까지 거의 지금 매진이 지금 반 됐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시집이 대중들의 호응을 잘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를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이거 뭐 평가하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영상을 찍었지만은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시인님을 직접 모시고 한번 시집을 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자리가 됐습니다. 먼저 시집을 내신 배경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젊었을 때는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바쁘게 살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이제 삼가했습니다. 가령 이제 바둑을 둔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다들 이제 시간이 걸리는.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하고 주로 이렇게 집중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라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인생에 살다 보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시에 가는 시간, 이렇게 좀 불행하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 정치적 유배 시간이 닥쳐오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겨울이 자기가 안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듯이 유배의 시간은 자기 자신에게 오로지 세상을 향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갈무리하고 또 그것을 안으로 이렇게 응축시키는 그런 시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게 온 이 운명적으로 다가온 유배의 시간에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시로 한번 이렇게 자서전 형태를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침 이 시집에도 소개했듯이 제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스승님 되시는 공선 스승님께서 남의 시를 이렇게 제가 많이 외우고 다니니까 그 남의 시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시를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제 마음을 영혼을 갖다 깨어나게 만든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시 강좌를 한 60여 회 강좌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제 시를 쓰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정현태 시인님은 제가 시인님으로 모시기 전에 남해 군수 시절에 이렇게 만나서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이어오고 있는데 제가 그 남해군을 그때 이제 군수님 시절에 갔을 때 의미심장하게 봤던 시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배문학관이라는 거. 그때 그렇습니다. 그 만드셨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그때 그죠? 군수대고 첫 번째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2년 정도 그 시기에 만들어냈습니다. 그 유배문학관을 제가 보면 김만중의 사신한 정기였나요? 네,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고 거기 만들어 놓은 것들도 지금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그 유배지라는 곳이 이제 보면 대개가 보면 이 섬 쪽에 많이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지인데 서울서부터 그렇죠. 가장 서울에서부터 많이 떨어지는 가장 곳은. 떨어져 있는 지역. 그런데 유배를 가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어떤 정권의 반대 입장에서 아니면 충신의 입장에서 가난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배를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해 왔던 분들이나 다산, 다산 정약용, 예. 그 강진인가 그렇죠? 강진 또 다 보면 추사 예, 김정희. 그렇죠. 바닷가에 있는 그런 섬을 가서 거기서 유배 생활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던 내용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단어가 절정도 뛰어넘고 절망도 뛰어넘는 능절의 정신, 능절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능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시인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독자들한테 설명을 한번. 그 능지를 이제 알게 되면은 유병문학 관장님 한번 하셔야 돼요. 아, 그런가요? 야, 유배문학 간장으로 갈까? 꼭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유배의 그 예. 능절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소개. 예. 굉장히 그 능지라는 단어는 눈물 나는 단어입니다. 그 능이라는 말이 능가하다, 뭘 뛰어넘다 할 때 능을 그렇죠. 쓰고, 절자는 끊을 절자를 쓰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의 최고봉이 절정입니다. 인생의 절정을 맞이했다. 그 다음에 그 슬픔의 가장 밑바닥, 이것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이 끊어진 자리.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게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절망과 절정을 모두 뛰어넘는 것. 이건 오로지 그 시대의 상황에 처했을 때 고독한 인간의 몸부림 속에서 영혼과 육신조차도 태워버리는 그런 절대 고독 속에서 그걸 뛰어넘는 초인적인 노력, 그 속에서 유배가 주는 아픔을 오히려 문학적으로 승숙시켜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불의의 명작으로 되게 만드는 그 유배의 정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능절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아마 유배를 안 갔으면 그렇게 많은 책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유배지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임금님 생각, 날 언제 불러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을 쓰게 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책을 많이 쓴 다산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오랜 동안 거기 있다 보면서 유배지에서 느끼는 것들, 이게 엑기스란 얘기죠. 네. 인생에 있어서도 엑기스고, 우리 정현태 시인님도 사실은 지금 유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군수님 하시다가 예. 예,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중신들의 나라의 동량이 되시는 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공을 세우고, 그러면서 뭐랄까 국가에서 힘이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그런 싸움터가 이제 선거라는, 우리가 그래서 선거 전 싸움 전자도 붙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예. 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민심을 얻고, 또 그 민심을 얻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나라의 중요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제 선거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상대방이 생기게 되고, 또 치유되지다 보면은 또 룰을 어기기도 하고 안 어기지만 모함이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본이든 본이 아니든 유배 생활이 시작되고, 뭐 저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시라는 거는 그 어떤 자기적인 것보다는 예. 우러러 나와서 내뱉는다고 할까요? 뭐 이런 그런 개념의 그 어떤 작품 세계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러는데, 저도 책을 좀 읽지 않습니까? 예. 보시다시피 뒤에도 책도 많이 읽고, 그러게. 그 일주일한 거 책을 보고 예. 또 리뷰도 하고 그러는데, 책을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막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그냥 막 배출이 된다는 거죠. 시도 많이 암송하시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또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정현태 시인님의 시가 뭐 그런 시 같아요. 다른 사람 시는 좀 자기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 시는 그냥 막 우러나와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듯한, 그래서 더 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말하는 흔히 서정성이라는 것은 자와 세계와의 거리다, 이렇게 이제 시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사물하고 일치될 때, 그것이 마음으로 만나면서 어떤 영감이 확 떠오를 때, 그때 시가 나아지는데, 돌아가셨지만 김수환 추기님께서도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거리다. 예, 머리는 분석하고 쪼개고 때로는 또 그걸 종합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데, 가슴에서 나오는 시는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감성이 와야 되고, 그렇죠. 공감. 진짜 그야말로 이 사물과 하나가 일치가 될 때 그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감성 혹은 영성이 열릴 때 그때 시가 줄줄줄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 표현에서 있을 때 시는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지는 것이다, 이렇게 시라는 것을 그렇게 감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시는 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지는 거다. 예. 저절로 나와지는 것이다. 예. 저도 그
시를 주제로 쓴 시라는 시를 읽으면서 예. 아주 감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집에서 보면은 이게 네. 지금 바다를 소재로 하고 있거든요. 네. 남해에 있는 바다. 근데 바다를 또 여러 파트로 나누셨더라고요. 운명의 바다, 생명의 바다, 또 은혜의 바다, 유배의 바다, 평화의 바다 이렇게 다섯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왜 바다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시를 쓰셨고 나눈 배경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주시죠. 우선은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이 이제 바다니까 그렇죠. 남해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바다고 제 어렸을 때 꿈이 마다로스가 되는 꿈이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또 마도로스. 그 이제 바닷가에 오목살이 집이 그야말로 세 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배 타고 나서 고기를 잡으시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야말로 된장국 끓이는 그런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그 풍경이 바닷가 풍경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큰 대형 여객선이 지나가요. 부산으로 가는 여객선. 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렇죠. 네. 예. 그게 뭔가 그 유토피아로 가는 그런 그렇죠. 배처럼 느껴지고 네, 네. 그래서 저 배를 올라타면 정말 미래로 좋은 세상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런 사람들의 꿈을 안고 가는 그런 큰 배의 마도로스가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운명이라 할까 그것이 또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가시고 바다라는 지명을 가진 곳에 태어났지 또 그곳에서 또 아버지를 잃으면서 성장기 유년의 슬픔과 또 운명적인 어떤 그런 삶의 조건이 형성되고 또 그것이 성장에 갯벌에서 마치도 조개가 자라고 바다에서 미역이 자라고 하듯이 이 성장 과정을 생명의 바다 처음에는 운명의 바다 생명의 바다 또 그것이 그렇죠? 작은 인생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은혜의 바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활동이 좀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시기를 유배의 바다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뭔가 겨울을 딛고 봄이 오듯이 인생에도 찬란한 봄이 왔어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안한 그런 평화의 바다를 꿈꾸면서 일단 이렇게 시집을 엮어봤습니다. 제가 시를 읽다 보니까 첫 번이 운명의 바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다음에 생명, 은혜, 유배, 평화 이렇게 다섯 부로 나눠져 있는데 예. 우리 정현태 시인님은 현재 4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유배의 바다로. 예. 이 유배에서 느낀 감정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유배의 바다. 예. 지금 4부에 오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맞습니까? 예, 뭐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만 아직 평화는 못 가신 것 같고 평화는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갈망하는 시집이 많이 팔려야지 평화의 바다로 가잖아요. 예. 시집 그래도 다행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참 이 출판사의 공편 측에서도 대단히 그야말로 혈심을 기울여서 이 시집을 만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이제 1월 그 중순경에 가가지고 이 시집 그 편집 관련해서 이렇게 그 대표하고 공편책 김주원 대표하고 의논을 하니까 그때 16개 책이 걸려 있대요. 그래갖고 이 책이 아무리 빨리 나와도 10말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첫 만남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왔는데 또 시를 그때 제가 140수 정도를 써가지고 120수를 넘겼는데 다시 20수를 빼자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왜 빼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많다. 일단 분량이 너무 많다. 하는 쟁점이 되는 것은 사전에 없었어. 이 시가 정말 세상에 던져졌을 때 그냥 그 이슬 같은 그런 느낌으로 탁 다가가게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 취지가 좋아서 제 눈에 거슬리는 게 또 있길래 2개를 더 빼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구나.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딱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직원들 전 직원을 모아놓고 16개를 스톱해라. 그리고 이 시집을 퀄리티는 최고로 유지하되 제작기간 한 달을 당기라고 무려 한 달을 당기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 3일을 당겼습니다. 1월 26일 날 밤에 나왔으니까 보름도 채 안 걸리는 상태였어요. 근데 얼마나 애를 쓰든지 이분들이 날밤을 새워가면서 해가지고 작가는 끝나고 나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막 그렇게 있었더라고요. 참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 정현태 시인님께서 저한테 바다의 노래, 감사의 노래라니 이렇게 친필 희호까지 써주셨습니다. 네, 감사의 노래. 네,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 많죠. 명강사로도 만들어주시고. 예. 삼산이라는 호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그 삼산이라는 호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산이라고 하는 뭐 따지고 보면 삼산이죠. 제가 이상하게 인생이 이 산으로 끝나는 마을에 3번을 살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도산이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그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도산이란 말 예, 태어나서 7살 때까지 이제 살았고요. 그때는 그야말로 뭐 마당에는 진짜 옥수수가 자라고 집 옆에는 뭐 큰 버드나무가 써가 있고 그때는 아버지가 이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기 전이었는데 시골에 가면 승냥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표준 말은 대장간이나 하죠. 대장간. 예, 네. 대장간 하고 있었어요. 네. 아, 그래. 그래서 이제 도산이라는 마을에서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나고 자라고 그 뒤에 이제 8살 때부터는 아버지는 바닷가 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시기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남해읍에 있는 아산이라는 마을로 갔어요. 아산. 아산이라는 마을인데 뭐 정정 호도 아산인데. 그렇죠. 예. 저도 그럼 돈도 좀 벌까요? 아산. 돈 벌게 돼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 조그마한 이렇게 화단을 장독대 옆에 갖고 있는데도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주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산은 저를 길러준 동네다. 도산. 도산, 아산.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마지막이? 마을이 차산이에요. 그래서 삼산이 됐구만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첩첩산 중이다. 접촉산주. 예, 중이다. 자, 그럼 대충 이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예. 우리 정인태 시인님이 강연을 하실 때마다 항상 시를 낭송을 예. 하셨잖아요. 예, 예. 예. 남의 시가 아니고 남의 시만 낭송을 하셨는데, 오늘은 본인이 직접 쓰신 시, 여러 자식이 있지만 그 중에도 더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하시면서 한번 낭송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풍류 아티스트 임동찬 선생님이 예, 제가 축사를 써달라 하니까 임동창이라고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여기다 이제 곡을 해가지고 노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음악 아, 바로 이 음악입니까? 음악입니다. 아, 그래서 음악을 그냥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하나가 되며 더욱 커진다. 서로 멋있네요. 예. 정말로 멋있네. 아, 이게 바로 임동창 예. 풍류 아티스트가 작곡, 작사한 내용에다가 입힌 그 노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의 제목이 남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처럼. 예, 네. 생명이 바다 처음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 어느 신문에서는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이 시를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또 정치 칼럼도 쓰기도 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러면 소장님도 한 수 또 읽으시고. 저는 뭐 이런 능력은 안 되는. 여튼 소개를 해주신다면, 기회 주신다면 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 그럼 남해처럼 시 작가님, 시인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처럼 정현태. 남해 쓴 갈치가 타고 온 한류와 명태가 타고 온 한류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춘다. 남해 쓴 섬진강 맑은 물과 남해의 푸른 물이 뒤섞여 황금어장이 된다. 남해 쓴 찬란한 일출도 장엄한 일몰도 다 볼 수 있다. 둘이 하나가 되면 더욱 커진다. 서로 어우러지면 더욱 풍요로워진다. 남해처럼. 근데 조금 품고 있는 함의가 있는데 가령 이제 유변문학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선 시대의 이 붕당 정치는 1519년 김효사와 조광조의 기획 정책에 대해서 홍국화가 이렇게 대립하면서
조광지역파에게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유배를 가고 그랬었죠. 그때 유배를 남해로 잠 김구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아, 김구, 잠, 네, 김구. 예. 이분은 13년 동안 남해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화전별곡이라고 하는 이제 지었는데, 화전이라는 뜻이 바로 꽃밭입니다. 그렇죠. 예, 남해 섬 전체가 꽃밭처럼 아름답다라고 해서 이제 지었었고, 또 그 뒤에 이른바 장희빈 사건으로, 예, 인해운 왕후가 이렇게 이제 쫓겨나고 장희빈이 이렇게 중전으로 등극을 했을 때에 반대했던 석보 김만종 선생이 남해로 와서 그때 썼던 소설이 바로 사신남정기입니다. 한글로 된. 왜 한글로 썼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 구정궁궐에서 벌어졌던 이 붕당의 폐해를 아무리 임금한테 고해도 알아주지 않으니 이제는 마음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요즘 이야기를 하면은 대국민 홍보 작업을 하기 위해서 SNS를 예. 활용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SNS 같은 한마디로. 예. 백성들의 언어인 그렇죠. 한글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사신남정기를 썼는데, 이게 전부 다 당시 노론소론, 뭐 서인 남인 네. 이런 그 붕당 정치의 그 갈등이다. 마치도 이것이 난류와 한류처럼 강물과 바다처럼 서로가 깨안아주고 어우러지면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커진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지성들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붕당 정치를 탕평 정치로 바꾸자라고 했고, 그때 가장 앞장서서 박세철이라는 분이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조는 그때 학문이 깊지 못했기 때문에 소탕평을 했고, 손주되는 정조는 학문만 아주 깊게 해가지고 나중에 대탕평을 합니다. 그래서 노론소론 이런 알림 말도 못 쓰게 만들고, 그렇게 간 결과 영정조 시대가 조선 시대의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루었다. 그게 바로 서로 어우러지면서 하나가 되면서 나아갔던 거.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제 서로 입장 다른 사람들에게 붙여놓으면 오히려 이것이 비생산적이지 않느냐, 소모적으로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합리적인 중간 결론이 도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70년 이상의 탕평의 시대가 열렸던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로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서로 어우러지자. 남과 북도 어우러지고 동과 서도 어우러지고 좀 어우러지자. 그런 취지로 이런 시를 써봤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만 더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제가 이 바다의 노래 제일 마지막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딱이에요. 딱. 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정현태. 딱은 마음의 박자다. 한치 오차도 없이 서로의 마음이 맞을 때, 번개처럼 혈이 반짝일 때, 그때 쓰는 말이 딱이다. 딱은 당당하다. 어깨는 딱 벌어지고 입은 딱 다물고 태산처럼 딱 버티며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딱은 절미하다. 남는 것도 모자라는 것도 없이 수지가 완벽하게 일치할 때 딱 맞는다고 한다. 상대가 하는 말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마음에 쏙 들 때 그때 하는 말도 딱이다. 딱은 무슨 결단력이다. 쓸데없는 말은 딱 자르고 신용없는 글에는 딱 끊고 일말의 유혹도 딱 자른다. 딱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베는 것이다. 딱은 개벽의 소리다.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생명의 합창 소리가 딱이다. 좋습니다. 딱. 딱. 아, 이 딱이라는 시를 듣다 보니까 예. 한 글자로 된 단어가 참 많네요. 예.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 딱도 좋지만 똑은 어떨까? 똑? 똑. 아주 똑소리 나게 하는 그 똑. 똑. 아니면 또 뭐 뚝. 뚝. 뚝심을 뚝심을 하는. 의미하는 것. 뚝. 어떤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는 땅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딱 시리즈 한번 다음에 예. 시집 내시면 근데 이제 딱이라는 말이 이제 딱 꽂혀가지고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세수하고 목욕도 하고 뭔가 마음이 맑은 시간에 이제 시가 오는 시간, 영감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 딱이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민초들의 그 삶의 지혜 그리고 여러 경험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더라고요. 딱에만 푸니까 그 속에 그냥 그 수많은 역사와 지혜가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뭐 제가 썼다기보다는 이 땅의 민초들이 지혜를 모아놓은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을 장식할 것은 제가 네.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네. 유배길이라는 시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예. 유배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몸은 괴롭지만
그 속에서 많은 성찰을 통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게 유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배길 이 시가 참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배길. 유배길은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간 길이고 다산 정약용이 강진으로 간 길이며 서포 김만중이 남해로 간 길이다. 비바람 불고 눈보라 몰아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바퀴 돌고 난 뒤 유배길은 추사 김정희가 세한도로 돌아온 길이고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로 돌아온 길이며 서포 김만중이 사시남 정기로 돌아온 길이다. 유배길은 역사의 한지 위에 혈심으로 쓴 지워지지 않는 삶의 발자국이다. 우리 근데 소장님은 어떻게 이 시가 마음에 드세요? 그 인간이 아까도 뭐 능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네. 그때 많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때 또 상상력도 뭐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거기서 말 그대로 우리 아까 시인님 얘기하신 능절, 네. 예, 절정과 저는 절망을 뛰어넘고 거기서 토해낸 것들이 이게 추사 김정희는 세안도라는 멋진 작품을 냈고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만들었고 김만중은 사시남정기를 만들었고 정문섭은 성공시대를 만들고 정무섭은 성공시대 당연히 정현태는 바다의 노래를 만들고 정현태는 바다의 노래를 만들고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정현태 시인님 모시고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바다의 노래 벌써 초판, 절판 됐고 재판도 지금 절판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늦지 않게 빨리 사서 보시고 바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더 다지고 또 시 쓰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